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은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7,5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157만 3,770원, 올해보다 한 달에 22만 1,54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당 애초에 10,000원을 요구했던 근로자 측과 경영위기가 온다는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선 결과입니다.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시급을 받으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전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공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1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변경이 됐고요. 지역기금은 생계,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 등 총 4개 항목 중에 가구당 1개 항목 최대 100만 원, 그리고 광역기금의 주거 임차 보증금 지원액은 그대로 500만 원인데 복합 위기로 인정이 되면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기금은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광역기금 신청은 희망온돌 거점기관뿐 아니라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시네마틱 오케스트라의 Early in the Morni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뒤 처음 맞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7,530원이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이 됩니다. 올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5%가 올랐습니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보다 높지만 근로자 측은 처음에 10,000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 역시 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경영난이 올 것이며 이로 인해서 근로자를 뽑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7,530원 시간당. 이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참 분분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7.5% 수준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0,000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3년 동안 올릴 경우에는 15.7%를 최소한 올린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 만큼 노동계는 큰 기대에 이제 좀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경영계는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은 인건비 부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면서 이번 협상이 매우 좀 진통을 끌었던 건 사실이고 그것이 어떻게 좀 결말을 질 건가 예상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15.7%보다도 더 높은 16.5% 그래서 문 대통령의 공약의 10,000원 시대를 열어가는 큰 걸음을 걸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문제는 이제 사용자 측이 얘기하듯이 이것이 시행이 내년에 될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많은 좀 어려움이 따를 텐데 이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 계속 이런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밝힌 2020년까지 최저시급 10,000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이전 보수 정권 시절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위원 구성이긴 하지만은 정부의 입장이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5.7%씩 인상이 됐을 때 2020년에 시급이 10,000원 달성되는 상황인데 지금 16.4%가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에 시급 10,000원이 조기에 달성되는 셈인데 이게 이 인상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내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워낙이 15.7%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테면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그동안 많이 토로를 해왔던 바고 이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임팩트가 크지 않고 또 노동시장의 고용에도 크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에 어떤 속도 조절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게 얼마를 제시하느냐 노동자 측하고 이제 사용자 측하고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가장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근로자 측이 7,530원 현재 지금 결정된 거 그리고 사용자 측은 7,300원을 제시했고 그 전에는 10,000원에서 좀 줄여가지고 노동자 측이 9,570원 경영자 측은 6,670원을 제시했는데 차이가 크단 말이죠. 이렇게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어떤 기준을 삼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접근하는 시각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의 좀 공통의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산정 어떤 통계치라든가 상정 공식 같은 것들이 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견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더 부연하면은 노동단체 쪽은 생계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최저 생계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이상을 보장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근거에서 그것이 이제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하는 지난 수년 동안의 요구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사용자단체는 그거는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야지 돈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인건비라든가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동의 가치냐 노동력의 가치냐라는 그런 차이로 매번 이런 하나의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용자 측은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방이라든지 편의점 점주들 영세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실제로 경영난이 올 것이고 채용을 감소시켜야 될 것이고 악순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8개 소상공인 업종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도 수익성이 낮고 워낙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같은 최저임금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런 경영계 대표들은 계속 주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사후적으로 이런 8개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한다라고 최저임금위원회 결론이 이제 이후 과제로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는 이런 최저임금위원회 합의가 이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음 날에는 어제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기재부 장관 중심으로 이런 업종 특히 3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 해서 한 3.4%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액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해서 아무튼 이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여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좀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좀 각각에 좀 달리 적용할지 그것은 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해서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7.4%니까 이번에 인상률 16.4%에서 7.4%를 뺀 9%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 한 명당 계산을 해보면 월 한 12만 원 돈이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좀 되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좀 잘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좀 수익성이 워낙이 뭐 이를테면 임대료라든가 하드 수수료 등등으로 좀 그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쪽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적인 개혁 차원으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지 세금을 들여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정하게 좀 메꿔주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봉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이 많은데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최저임금을 한편으로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경영난 내지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이제 정부가 나와서 도와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미공책이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게 되는 만큼 오히려 이제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가 최저임금 말고 또 그 이상으로 다른 문제가 그다음 그걸 오히려 좀 제도적으로라든가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그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이 당장 현 정부가 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을 들여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나서는 것이긴 하려고 판단되는데 이후에는 좀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는 그런 식의 활로를 좀 열어주고 또 도저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사업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일자리를 좀 알선하고 취업으로 좀 이끄는 그런 방식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6137 끝자리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거야 좋지만 그걸 일단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라면은 그냥 유리지갑 월급쟁이들 세금으로 청년들 수당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불만이 나올 만하죠. 뭐 세금이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자, 뭐 사용자 측 얘기 입장도 들어봤고 이제 문제는 또 노동자, 근로자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최저임금이 7,530원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마련이 안 돼 있습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이제 예외 업종이라든가 하는 직종이 이제 법상으로는 좀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일을 하게끔 특수한 사정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 이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직종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여러 이유로 해가지고 제대로 책임을 안 지켜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합법, 불법에 다 합쳐진 숫자이긴 하지만은 최저임금 미만인 걸로 2010년 당시에 좀 확인된 바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6%, 규모로는 266만 명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편으로 최저임금 미만이 뭐 적절한 사유를 한다면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만 과거의 제도로 해가지고 현재 실제 근로자랑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좀 정비를 한편으로 해야 될 거고 현재 현행법상으로 최저임금을 주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행정을 정말 잘 좀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주는 기준인데 그 정도는 제대로 좀 보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해졌으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였고요.
이어서 편의점에서 실제로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 집중 조명했던 가맹점 본사 그리고 영세 가맹점주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본사가 갑이고 영세 가맹점주가 을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가맹점주가 갑이 되고 직원이 을이 됩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제작진에서 가맹점주 여러분께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고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인터뷰를 하겠다는 점주들이 많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인터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하고 계시는 김광석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근무하십니까?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전에는 야간에 10시간씩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10시간씩 야간에. 네. 실례하지만 지금 시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 6,470원 받고 계십니까? 네. 아하. 실례하지만은 지금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에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고요. 예. 네, 제 꿈이 원래 소설가여가지고. 아하. 네, 글을 좀 전념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파트타임을 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혹시 지금 조금 울리는 공간에서 전화를 받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잠깐 화장실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좀 화장실 바깥에서는 전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요. 고맙습니다. 네. 편의점 근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강사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고 싶은데 그 중간에서 그냥 또 취업 준비만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점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다고 보셨습니다. 예. 그 편의점에서 지금 최저임금 6,470원을 2017년도 기준으로 받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생활하시기에 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실제로 월세나 그 밖에 다른 식비나 이런 걸 제하면 결국 남는 돈이 얼마 없어서요. 예.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하자면 좀 많이 적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적은 수치다. 이게 그러니까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7,530원, 내년부터는 157만 3,770원이니까 그거보다 지금 좀 적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뭐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혹은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뭐 좀 안 좋은 일을 겪으신 적은 없는지요? 사실 최저임금을 주는 데가 저는 세 번째 면접을 봤을 때 찾았고요. 아하. 네, 제가 일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최저임금을 많이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최저임금 챙겨주는 곳은 일이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예. 최저임금을 주는 곳도 찾기까지 세 번의 네. 그 시행착오가 있었군요. 네네. 그러면은 생활비를 쓰시고 뭐 월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저축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미래 자금으로 좀 모아놓는 데는 여력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고요. 예. 제가 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면 아마 편의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직장에서 벌어둔 돈 때문에 지금 네. 생활이 가능했던 거고 그냥 제로인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했어서는 좀 힘들 것이다. 네,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예. 혹시 그러면 지금 집에서 독립해서 월세를 내면서 혼자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식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식비만 해도 하루에 한 끼에 10,000원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그것만 계산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 넘어가서 예, 가계부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식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7,530원. 그래서 올해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22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뭐 1,000원 조금 안 되게 시간당 오른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네네. 여건이 많이 나아지겠습니까? 일단은 숨통이 트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에 제가 10시간씩 일할 때 한 달에 140만 원이 좀 못되게 받았었거든요. 아하. 예, 밤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140만 원 정도 받았을 때는 예. 사실은 매일 밤을 새고 이렇게 적게 받는 게 좀 억울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저 수준의 인생,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예. 이제 그게 한 160, 170 정도 된다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근하실 때는 따로 최저 시급에서 야근 수당이 좀 붙는 게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 그 야근 수당이 예외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편의점 가맹점에서는 야근 수당을 거의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한 22만 원 또는 한 달에 늘어나기 때문에 한 160에서 170 정도 수준에 들어오면은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여질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숨통 정도지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좀 바쁘신 가운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네. 또 저희가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연결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시는 김광석 씨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에는 경기도 소식 그리고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광고 뒤에 뵙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전성재 문화사업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전이 열리는데요.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 그 상설 전시의 어떤 기획 의도는요. 예. 그동안 비엔날레,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이제 폐막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상설전입니다. 그래서 이 상설전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 박물관의 명품 도자기랄까요? 위주의 전시에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예.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여러 이제 도자기와 저희들이 발굴한 도자 유물 그리고 도자 독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이제 관람객들에게 관람객들이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예. 많은 이제 구성을 했고 전시 수량을 이제 늘린 겁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중요한 섹션들은 고려 조선의 이제 도자기, 예. 생활 속에 이제 뭐 백자,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 도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현대 전통 도자기 이렇게 해서 4개 이제 섹션 주제로 나뉘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도자기 생각하면은 박물관에서 보는 고급 도자기를 떠올리는데 일상생활에서 썼던 서민들의 도자기도 볼 수 있는 건가 보네요. 그럼요. 아하. 예. 그러면은 이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 상설 전시회에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 전에서 특히 이제 이제 봐야 할 게 예. 일반 이제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완형의 도자기, 그 완전한 형태의 도자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박물관의 이제 전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이제 경기 도자 박물관에서는 2004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우리 이제 경기도권 일대에서 도자기를 이제 발굴 조사하고 준비를 해온 것들을 일반 관람객들이 그동안 보실 수 없는 발굴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도자기 파편의 어떤 수습 과정,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한 수장구에서 관리 보존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도자기의 모든 과정을 이번 관람객들이 와서 아주 흥미롭게 전시 관람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예. 그런 전시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네. 딱 완성된 도자기만 항상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완성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서 발굴을 하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군요. 예, 관람객들이. 예. 그럼 경기도의 도자기 섹션에서 좀 특징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이제 또 특히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네 가지 아까 드렸듯이. 예. 관람객들이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할 그 유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백자철화 운용문 항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운용문 항아리라고 하면은. 예. 왕을, 용이다 그러면 왕을 상징하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번 이제 저희들이 발굴해서 복원한 것 중에 대부분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분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왕실과 연관된 곳이 아닌 가평에서 이 백자철화 운용문 항아리가 발견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도자박물관에서 이거를 복원을 했다. 이게 이제 특이할 또 눈여겨볼 사항인데, 왜냐하면은 왕실 쪽에 들어가는 그 지역 외인 가평에서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유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왕 이외에도 이 운용문 항아리를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평에서 발굴된 백자철화 운용문 항아리를 저희들이 관람객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은 일반 왕 외에도 일반인들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도자기를 통해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도자기를 어떻게 해서 박물관까지 옮겨 놓는지 이런 과정도 궁금하신 분들은 자녀분들 데리고서 한번 경기 도자박물관 찾아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면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자재단의 전성재 문화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GM과 현대차 또 기아자동차 등이 파업을 이제 앞두고서 인천 자동차 부품업계가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요. 이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인천 제조업의 중심축이자 수출 주력 업종인 인천 지역 자동차 산업이 경기 불황 장기화에 국내 완성차 업계에 일단 악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내 완성차 수출이 많이 줄어든 데 따른 타격으로 벌써 인력 감축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고 업종 전환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도 상당하다는 게 인천 지역 경제계 인사들의 설명입니다. 예, 이런 불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인천 부평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GM의 수출 부진이 인천 자동차 부품업계 위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분위기입니다. 예. 한국GM의 수출 부진이 생산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인천 자동차 부품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GM을 비롯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 노조의 파업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노조 파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부품사들은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 인천 지역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엔 10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 제조업을 지탱해온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 지역의 신구도심 간의 인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인천 지역 자치구별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예. 신도시를 끼고 있는 자치구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구도심 지역은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신구도심 간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하면은 8개의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구도심 간의 인구 변화는 어떻습니까?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손꼽히는 동구의 최근 인구는 7만 400여 명 수준으로 10년 전인 2007년 7만 5천여 명에 비해서 5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인천 최대 규모의 자치구인 부평구도 같은 기간 3만여 명 가까이 줄었고 계양구도 2만여 명 정도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와 검단 등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서구는 10년 전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났고 노년, 서창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남동구 역시 같은 기간 1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천 중구의 인구가 11만 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서구와 남동구는 최근 10년 사이 하나의 자치구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인구 격차가 심해지면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신구도심 간 인구 격차 등 불균형 문제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당장 정부 정책상 학생 수가 적은 구도심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해야 하는데 구도심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구도심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천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drink coffe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on